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세계의 화약고에 불을 지피는 이란. IS 패전이 확실시되자 이란이 지역 헤게모니를 잡으려 한다는 기사의 제목입니다. 기사는 중동에서 이란 영향력이 커지는 것은 지역 안정을 위협하고 동맹국에 해를 끼친다는 미국 헤리티지 재단 보고서와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공격적 발언을 싣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를 끼친다는 동맹국은 사우디 같은 미국의 중동 동맹국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유럽에서 울트라 극우 민족주의자라고 불리는 이란과 앙숙관계입니다. 이런 극우와 보조를 맞추며 중동 화약고에 불을 지피고 있는 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죠. IAEA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이란은 세계에서 가장 탄탄한 핵 검증 체계의 대상으로 8차례나 사찰을 받고 핵 협정 약속들을 모두 준수하고 있다고 성명을 발표하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맺은 핵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사의 제목, 시각, 내용은 모두 미국의 것입니다. 미국의 시각으로 세계를 보는 거 이제 그만 좀 했으면 합니다. 그나저나 다스는 누구 겁니까?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민지입니다. 김민지 기자? 네. 다스는 누구 겁니까? 우리 모두 알고 있죠. 그분만 말씀이 없으십니다. 자, 계속 질문해야 합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그 이란과 맺은 핵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려고 하는데 이 뉴스는 사실 우리한테도 굉장히 안 좋은 뉴스예요. 네. 네, 북한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2년 전에 맺었던 협정도 혼자 맺은 것도 아니거든요. 네, 6개국이 함께 맺은 그렇죠. 협정입니다. 우리나라 육자회담하고 비슷한 구조였어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하고 거기 플러스 1 독일. 그래서 서방 국가들만 하더라도 영국, 프랑스, 독일이 여기에 참여했다고요. 다 같이. 그래서 이들 3개국 정상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핵협정을 파기하려고 하니까 이란은 핵협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왜 트럼프 대통령은 그 협정을 준수하지 않으려고 하냐고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냈어요. 영국, 프랑스, 독일. 예, 벌써 냈습니다. 네, 총리와 대통령이 모여서 이 핵협정 파기를 좋아하는 건 이스라엘하고 사우디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사우디야 뭐 오래된 수니파, 시아파 나눠져서 앙숙이고 이스라엘도 이 네타냐후 총리는 유명한 극우예요. 극우 중에 그 과거 나치가 유태인들을 개토에 가둬놓고 학살했잖아요. 나중에 그것처럼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 가자 지구에 가둬놓고 미사일 쏘거든요.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죠. 그래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그 유엔 총회 가가지고 이란을 낫지라고 했었어요. 그때 엄청나게 비난받았습니다. 국제적으로. 누가 누구를 낫지라고 하냐고. 올해도 핵 협상 파기하라고 네타냐후 총리는 유엔 총회에서 올해도 그랬고요. 두 나라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가 이란 핵 협정을 파기를 비난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헤리티지 재단이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보수적인 재단의 분석을 빌려와서 이란이 동맹국을 위협한다. 우리 동맹국 아니에요. 예, 동맹국을 위협하고 지역 안정을 해친다. 이거는 굉장히 미국보다 더 미국적인 시각인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도 이 협정 파기에 대해서 비난의 목소리가 크거든요. 네, 심지어 공화당 안에서도요,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의회에서 합의를 봐야 되는 문제인데 60일 안에 결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세에서 세계 화약고에 불을 지피는 이란은 대단히 미국적인, 그것도 미국에서도 대단히 강경파, 극우 강경파의 시각만을 대변하는 건데 이 기사를 우리가 쓰고 있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짚어본 거고요. 네, 그 뉴스 자체도 국제적인 큰 뉴스고 이란 핵협정 파기는 우리가 이제 또 북한과 핵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제 여기서 어깃장을 놓기 좋은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
심지어 이번에 협정을 파기하는 이유에 대해서도요, 북한과의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식의 이란을 몰아붙인 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지 않은 뉴스입니다. 좋지 않은 뉴스인데 여기서 갑자기 이란이 중동을 먹으려고 하고 있다. 이게 나올 뉴스가 아니죠.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삼성과 관련된 큰 뉴스가 오늘 아침에 눈에 띕니다. 2008년 4월 달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차명 계좌가 문제가 됐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삼성과 이건희 회장이 약속한 차명 계좌의 실명 전환과 누락된 세금 납부 약속이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오늘 아침에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4조 원대에 달하는 돈이요, 국고에 환수되지 않았고 이건희 회장에게 건네갔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큰 뉴스인데요. 한겨레만 사실상 단독으로 실었던데, 이게 이런 거예요. 크게 문제가 됐어, 2008년에, 그죠? 뭐, 그림도 튀어나오고, 차명계좌 튀어나와가지고 막 조단위 4조 이상의 돈이 차명으로 숨겨져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때 다 이제 실명 전환을 하고 문제 해결된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차명계좌가 있는데, 그 차명을 원래 금융실명제법에 따르면은 이제 벌금을 내고 과징금을 내고. 과징금과 세금을 한꺼번에 내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 실명 전환이 93년에 됐어요. 1993년에 돼서 그때 이후로는 만약에 실명 전환을 나중에 하게 되면 들켜서 그 사이에 이자나 배당의 99%까지 가져갑니다. 99%. 그게 이자 배당 다 뺏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그 가액의 절반 가까이 과징금으로. 그러면 4조면 2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세금이. 2조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거 하나도 안 냈다는 거죠. 네, 하나도 안 내고요. 고스란히 다 이건희 회장이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가져갔냐면 그 김은지 기자나 전화 들키면 실명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하고 차명이 있는 그대로를 해지해버린 겁니다. 그냥 해지하고 해지했으니까 돈을 찾을 거 아닙니까? 돈을 찾아가지고 이건희 회장 통장에 입금하거나 혹은 차명 상태에서 그냥 이체를 한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이. 자기 돈을 자기 계좌에 넣은 거잖아요. 근데 자기 돈이라는 게 들켰으니까 과징금 내야 되는데 차명 상태에서 그냥 이체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 푼도 추징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당시에 금융당국이 차명 계좌는 비실명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실명제에 따른 실명전환 대상이 아니다라는 아주 독특한 논리를 가져다 대면서 일종의 봐준 거죠. 아주 크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가 이렇게 해봐요. 우선 이만큼이 없습니다. 아니, 이거보다 적은 액수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 차명으로 있다가 들켜봐요. 그렇게 봐주나. 이건 삼성만 가능한 거고요. 추징하면 됩니다. 이제 알았으니까. 세금 많이 늘어나겠네요. 자, 이거 지켜봐야 할 뉴스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풀리나. 네, 국감발 자료로 나온 거라서요. 금융감독원이 낸 자료 그 자체입니다.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예. 삼성이니까 가능했던 거고요. 그게 뭐 100억, 200억도 아니고 4조인데. 자, 앞으로 이 세금은 어떻게 되나 우리가 계속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또 다스 관련된 뉴스도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영 씨가 2015년 다스 협력업체를 직접 설립했다라는 일요신문 보도입니다. 국내에서 이 씨가 임원으로 등기된 회사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또 이 씨가 세운 회사와 같은 주소지에 쓰인 중소업체가 정체불명의 자금 1,400억 가까이를 다스에 입금한 정황도 있다고 합니다. 일요신문이 특종을 했네요. 예, 다스와 관련해서 뉴스공장에서 특종하고요. 시사인이 제일 먼저 했습니다. 네. 주진희 기자가 여기 먼저 나왔기 때문에 뉴스공장이 먼저 했고, 그리고 JTBC, 예. 중국에 있는 다스 협력업체들의 사장이 이시영 씨, 네 군데 알짜, 이런 단독이 나왔는데 이것도 굉장히 큰 단독이네요. 일요신문에서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뭐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가 본인이 직접 회사 설립을 한 게 드러났다, 처음으로. 예, 국내에서요. 예, 그런데 그 회사는 다스로부터 하청을 받는 회사인데, 또 알짜 회사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는 자본금 1억인데, 다스의 또 다른 협력업체 400억 자산이 있는 회사를 인수했다. 거꾸로 돼야 되는데, 예. 굉장히 신기하죠? 예. 회사는 훨씬 작은데, 예.
이시영 씨가 가지고 있는 임원으로 등재된 회사에서 또 다른 다스 훨씬 큰 회사를 인수해버렸다. 이게 하나의 덩어리고요. 또 하나의 덩어리는 그 회사, 지금 이야기한 SM이라는 회사하고 같은 주소지에 있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그 회사에서 정체불명의 아주 큰 돈이 네, 생겼다는 거죠. 1,400억대 돈이 다소리 입금이 됐다. 그런데 이 주소지를 같이 쓰는 그 SB 글로벌 로지스라고 하는 회사는 그 정도 돈이 있을 수가 없는 자산이 70억짜리 회사다. 네, 유령회사로 의심된다라는 거죠. 예. 뭔가 바쁘고 복잡하게 돈이 왔다 갔다 하나 봅니다, 거기서. 예. 여기, 이걸 이제 뭐 전문가들, 얘기로는 꼭 이 경우가 그 경우다 단정할 수 없으나, 예. 재벌이 경영권을 승계할 경우에 직접 그 눈에 드러나는 회사로 승계하지 않고 이렇게, 그 회사가 재하청 주는 회사를 통해서 쿠션으로 승계하는 경우가 있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요. 예. 다스와 관련된 뉴스들이 조금씩 그동안에는 없었던 전혀 다른 종류의 특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추적해 가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또 BBK 사건의 투자 피해자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LA 총영사를 형사고발했습니다. 혐의는 직권남용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영사가 2011년 김경준 씨를 압박해서 투자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여기도 또 관련 뉴스네요. 예. 저희 뉴스공장에서 한 달 반 전부터 이 140억을 돌려받기 위해서 청와대 민정 라인과 LA 총영사였던 김재수 씨가 이 일개 사기업 다스가 140억을 돌려받기 위해서 동원됐다. 공권력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런 특종을 계속 보도해 왔는데 이제 그 뉴스를 이분들이 들었겠죠. 예. 이제 실소유자 논란을 들면서요. 이번에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 LA 촌영사였던 김재수 씨가 원래는 피해자들, 옵셔널 벤처스의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돈을 다스가 가져갔다. 이건 직권남용이다라고 고발을 했고 여기서 중요한 건 서울중앙지검이 다음 주 초에 수사 부서를 배당할 방침이라고 하는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겠네요. 140억만 없었어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을 텐데, 예. 끝없는 욕심이 다행이죠, 뭐, 저희 입장에서는. 끝없는 욕심이. 다음 뉴스는요? 네, 국정원 관련된 소식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2009년 8월 달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직후에 어버이연합 회원들이 그 앞에서 부관참시 퍼포먼스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 배후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있다라는 구체적인 정보가 나와서요.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건 정말 전직 대통령이었단 말이죠. 전직 대통령이 공회에 대해서 장례식을 하는데 예. 현직 대통령의 직속 기관인 국가정보원이 나서가지고, 예, 부관 참시하는 퍼포먼스를 벌이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건 정말. 예, 국가정보원 A씨의 진술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또 관련된 문건들도 있다라고 하고요. 그때 한 게 이제 대통령 묘를 파헤치는 퍼포먼스를 한 거거든요. 당시에 그 어버이연합 회원들이 와가지고, 예, 가묘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부관참시라고 하죠. 부관참시 퍼포먼스를 한 것이고, 그래서 참배온 시민들을 때리기도 했죠. 네, 욕설도 하고, 폭행도 하고, 거기다가 곡괭이 들고 와서 퍼포먼스를 펼쳤다라는 겁니다. 그게 다 국정원이 시켰다라는 의혹이 있는 건데요. 지금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은 관련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뭐, 본인은 부인하겠지만, 문건이 나와버렸는데 어떡해요. 예. 네, 게다가 또 국정원 요원 같은 경우에도 관련된 사실을 진술했다라고 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이걸 후레자식이라고 하는데. 전문 용어는 아닌데, 대단합니다. 정말. 자, 그 퍼포먼스 역시,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 기억을 떠올려보면,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했던,
보수단체의 시위들, 예. 그 시위들 대부분은 사실은 국정원하고 관련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이것만, 이 정도 퍼포먼스 때인데 이것만 했겠습니까? 자, 다음 수는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어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요, 내년 4월 16일까지 연장됩니다. 이거 뭐 너무 당연하게 발부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다루지도 않았습니다. 네, 발부됐습니다. 자, 다음 수는요. 네, 바른정당과의 보수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이번 주에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다고 합니다. 혁신위원회에 공고한 대로 탈당 권유를 결정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번 달 말쯤 자동으로 제명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핵심은 이거죠, 이제. 예. 이건 결국 전부 다 바른정당하고 통합하려고 하는 건데, 바른정당 내에 이제 자강파들은 안 가려고 하는 거니까, 자강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탈당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12명이 되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에요. 12명이 넘어서면, 자유한국당이 단독으로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모든 법안을 저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명, 12책의 배가 모자란 상태거든요. 12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고, 사실상 개별 탈당이든 혹은 뭐 집단 탈당이든은 지금 분위기로는 거의 정해진 것 같고요. 숫자가 그리고 시기가 문제겠죠. 네, 오늘 통합파 의원들은 최고위원회여서 통합추진위원회 구성 문제를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남은 사람들도 살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바른정당 자강파가. 그러면 이제 국민의당과 국민의당의 안철수계라고 구분할 수 있는 국민의당의 세력과 예전부터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예. 아마 합치거나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연대체를 만들려고 하겠죠. 예. 네, 그래서 공동교섭단체를 꾸리는 방안을 양당 일부 관계자들이 논의하고 있다고 오늘 아침 조선일보가 보도했는데요. 예. 내년 지방선거 전 당대당 통합까지 염두에 두고 1단계 작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은 바른정당의 통합파를 끌고 가고, 그리고 자강파는 국민의당 안철수계와 연대를 모색하고,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당의 비안철수계 의원들도 숫자가 상당하거든요. 예, 30명, 뭐 20명에서 30명 사이 될 텐데, 그분들이 또 집단으로 별도의 행동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도미노 정계 개편 시작된 걸로 봐야 하지 않겠는가. 네. 국민의당도 지금 체제로 계속 가느냐 아니냐의 갈림길에 바른정당보다는 뒤에 벌어질 일이긴 하지만 벌어지겠네요. 네. 이건 저희가 박지원 대표에게 물어봐야겠습니다. 그쪽 사정은 어떻게 되는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예. 오늘은 잠시 후에 또 2명이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주진우 기자하고 안원구 청장.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주진우 기자, 안원구 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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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검색어 1위가 닿습니다. 네. 저희가 거의 2달여간, 예, 이 다스 얘기를 해왔는데 드디어 이제 검색어에 막 올라오고. 드디어 네.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다른 미디어들도 이 다스 관련 소식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웬만한 기사의 댓글을 보면 다스는 누구 거냐고 자꾸 다들 묻고 있습니다. 다 알고,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기사와 관련된 댓글을 달고, 그런데 다스는 누구 거냐고, 예. 뭡니까. 용어가 통일이 안 됐어요. 예. 누구 걸까요? 또, 누구 것인지요? 것입니까? 누구 건가? 예. 오늘 통일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예. 통일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스는 여기서 누구 겁니까는 쌍기역이 아닙니다. 네. 그냥 누구 겁니까? 다스는 누구 겁니까? 오랫동안 질문해 왔는데, 예. 실제 이제
조사도 있겠죠? 네, 수사팀에서 지금 뉴스공장 몰아듣기하고 그다음에 시사인 지금 계속 읽고 있습니다. 자, 몰아듣기. 예. 왜냐하면 실제 다스 관련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예. 자, 우리가 시작한 지 거의 2달, 4달한 주중이죠. 그 사이에 또 초기에 공개했던 문서 이외에 취재한 거 없나요? 네. 취재한 거 많습니다. 그 중에 다는 얘기하지 말고 예. 일부만 얘기하자면. 지금 다스에서 이시영 씨의 차명 회사가 하나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요신문에 의해서. 네. 예. 다스의 계열사가 8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계열사가 80개. 그리고 협력업체. 네, 주요 협력업체가 10여 개 있는데 그거 대부분 알짜 회사는 다 이시영 겁니다. 그러니 동료 기자들의 추격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시영 씨가 이 다스의 협력업체들 중에 중국의 협력업체 네 곳은 협력업체가 아니죠. 중국의 자회사 네 곳은 이미 대표가 돼 있고 그거 외에 국내 협력업체가 80여 개가 되는데 그중에 이제 매출을 제대로 내는 아주 알짜 회사들은 사실상 이시영 씨가 지배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각하는 땅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다스 공장 주변에 있는 땅, 그리고 경주 포항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땅, 그리고 금강휴게소,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 주변의 땅, 이 부분에 알짜배기 땅들, 이명박 주변에 알짜배기 땅들이 숨어 있습니다. 더더욱 재밌는 것은 다스 소유 그리고 이명박 친인척 소유 중에 땅이 용도 변경돼가지고 갑자기 임야가 상업지구로 바뀐다던가 도로가 난다던가 다스 주변, 그러니까 그 경주 다스 공장 주변에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보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혼자 다 하면 재미없잖아. 재미도 없지만 다 할 수도 없어요. 예. 하여튼 여기서 핵심은 이제 국내 협력업체들을 잘 봐야 된다, 다스. 예. 그리고 그 주변 땅도 같이 보면 좋다. 이런 이야기고요. 실제 일요신문이 이제 보도를 했죠. 일요신문 지금 얘기한 것과 연장선상의 맥락에서 두 개 회사를 지목해서 의심스럽다라고 저희가 브리핑에서도 잠깐 다뤘는데, SM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시영 씨,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영 씨가 직접 회사를 설립한 곳이고, 그런데 이 회사는 다스로부터 대부분의 물량을 하청받는 곳이고, 현대차가 다스한테 물량을 주면 다스가 고스란히 SM에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먹고 살 걱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SM은 자본금이 1억에 불과한데 알고 봤더니 다른 다스 협력업체 400억대 자산 몇십 배 큰 회사를 인수했더라. 보통 거꾸로인데 요 뉴스가 하나 나왔죠. 예. 예, 그 한 40배 정도 되는 회사를 먹은 거죠. 자산 규모로 봤을 때. 그러면 이시영 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제 자녀인데 그분이 40배 정도 되는 자산을 가져가지고 그 다스 물량을 다 그쪽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소위 말하는 일감 몰아주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다스가 그러니까 다스는 안정적으로 현대자동차로부터 물량을 받아서 매출이 조 단위가 나고 있으니까요. 그 물량을 받은 다음에 하청업체에 고스란히 넘겨주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재벌들이 이제 제 2세 승계를 할 경우에 그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일단 종잣돈을 만든 다음에 상장을 해서 상장 차익을 남긴다든지 해서 그 자금으로 또 다른 주식을 취득하고 해서 승계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구조가 다스의 지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 이시영 씨가 표면적으로는. 그러니까 계열사를 일단 지배한 다음에 계열사를 이렇게 인수합병식으로 이제 키우고 그래서 그 계열사로 거꾸로 지분을 인수해서 사실상 전체를 지배한다. 이런 방식으로 다른 재벌도 합니까? 예, 그 대부분의 재벌 승계가 그런 식으로 많이 이루어지죠. 현대차가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렇군요. 들킨 것 같은데 이거. 네. 네.
그리고 저 작년 12월 달부터 이제 예. 그 중국 법인들 그 전부 다 그 법정 대표를 바꿨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을 등기부등본을 중국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예. 대부분 넘길 수 있는 건 다 넘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그 다른 사람 대표로 되어 있는 것은 중국인들로 보이는 예. 그러니까 아마 합작회사 형태로 그래서 설립이 돼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없는 거를 제외한 거는 다 넘기는 것 같아요. 네. 음. 저희가 다스와 BBK 그리고 또 이명박 대통령 관련된 그 계속 보도를 이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에 싱가포르에서 괴 자금이 중국으로 자꾸 움직여서 미국 정보 당국에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괴 자금이요? 네, 네. 미국에 계속 취재한 내용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 내용도 조만간 나오죠. 그렇습니다. 예. 아주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우, 재밌어. 네. 그리고 그 일요신문에서 보도된 내용 중에 두 번째가 있죠, 두 번째. 예. 제가 그걸 잠깐 요약하자면, SB, 이제 지금 얘기한 이제 그 SM이라는 회사, 이 회사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추린 건데도 이렇게 다른 회사 이름도 많이 나오지만, 오늘은 이제 두 개. 이게 이명박 집안의 특징입니다. 회사를 자꾸 만들어가지고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그래서 지난번에 김재정 씨가 돌아가셨을 때 청와대에서 난리 나서 빨리 가져와 봐라. 내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있었어? 이런 거였습니다. 어쨌든, 회사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일요신문의 특종도 회사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BBK도 엄청 많이 등장하죠. 그 중에서 이제 핵심만 요약하면, 이 시영 씨가 세운 회사가 하나 있다. 그 회사가 다스로부터 전량 하청을 받는다. 그런데 이 회사는 1억짜리 자본금인데 또 다른 다스의 협력업체, 훨씬 등치가 40배가 큰 회사를 인수해버렸다. 훨씬 작은 회사가 그 돈을 어디서 났을까? 뭐 이런. 그런데 이게 이제 대기업들이, 경영권 승계할 때 하는 방식이다. 예. 재벌들이 협력업체에다 일감을 몰아준 다음에 그 회사가 사실상, 알짜가 회사가 되는 거죠. 지배력을 가지고. 두 번째 이제 예는 뭐냐면 지금 얘기한 이 SM이라는 회사하고 같은 주소지에 있는 회사입니다. 예. 같은 주소지에 있는 회사. 이게 또 특징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들의 특징이 이겁니다. BBK도 다 같은 데 있었거든요. LK이니 뭐 이런 회사들이 다 같은 건물에 같은 사무실 쓰고 같은 계좌에서 나온 돈으로 이제 용품 구입하고 같은 경리를 쓰고. 눈 가리고 아웅 작전이라고. 네. 고급 작전인데 어쨌든 같은 회사, 같은 주소지에 SB 글로벌 로지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특이점이 뭐냐면 이 회사의 매출은 뭐 50억, 한 70억 정도 되는데 자산이. 근데 이 회사가 갑자기 1,485억을 작년에 다수로 지급을 합니다. 이 회사의 자산 규모를 볼 때 그 이전에도 없었고, 왜냐면 2013년, 2015년 이 회사의 매출액이 5천만 원대예요. 5천만 원대인데 1,450억 원. 예, 1,485억 원. 85억을 작년에 갑자기 다수로 입금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매출을 일부러 일으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보통 주식회사에서 상장돼 있는 경우에 실제로 매출이 없는데 매출을 부풀려서 그렇죠. 마치 이 회사가 영업이 잘 되는 것처럼 해서 예. 주가를 올릴 때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상장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매출을 실제로 그렇게 지금 갑자기 그렇게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공장이라면 뭐 그 라인도 있을 테고 생산 라인이 따로 있을 텐데 갑자기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자금을 이전하기 위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금을 이전하기 위한 경우다. 네. 갑자기 돈이 이쪽에서 필요한 경우에 매출을 일으켜서 실질적인 매출은 안 일어났는데 자금을 옮기기 위해서 매출이 일어난 것처럼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이게 진짜 이상한 것은 SB 글로벌 로지스라는 회사는 다스에 납품하는 회사예요. 그러면 물건은 여기서 다스로 가고 돈은 다스에서 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가 되죠. 그런데 기록상으로는 이 조그만 납품업체가 1,485억을 다스에 입금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게다가 그 회사는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이 2013년, 2015년이 5천만 원, 6천만 원대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명박 주변 회사에서는 다 이래요. 그런데 2013년, 2015년에는 5천만 원, 6천만 원대 매출이었는데 2016년 다음에 갑자기 1,485억을 거꾸로 다스에 입금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 다스의 하청회사지만 이것도 하나 주목해 봐야 되는데 다스는 현대차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다스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게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이 됐거나 네. 대통령이 됐을 때인데 두 번의 점프가 있는 거죠. 네, 점프가 있는데 그때도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정몽구 회장이 갑자기 특별 사면을 받아요. 근데 그분은 대법원에 법원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30 며칠, 40 며칠 안에 그냥 특별 사면을 받고 그러는데 그 이후에 말랐겠죠, 30일이면. 네. 그 이후에 갑자기 이렇게 회사가 생기거나 자회사가 생기거나 아니면 돈 거래가 있거나 그렇습니다. 이게 다스 현대차의 고리도 이렇게 눈여겨 보시면 기자분들이 굉장히 큰 기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답답해 죽겠네. 이 SB 글로벌 로지스라는 회사는 특이한 점이 자산이 대부분 현금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현금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회사를 청산하거나 없애버리기가 쉽죠. 그렇습니다. 예. 문제가 되면 싹 없애버리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건 2개 정도의 회사를 일요신문이 이제 추적한 것이고 80여 개가 있다고 하니 네. 추적해보면 네. 많은 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굉장히 쉽습니다. 네. 다 쓰면 누구 겁니까? 라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물어주고요. 게다가 또 BBK 투자자들이 드디어 고소고발을 했습니다. 네. 네. 직권남용인데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사기업의 돈을 받아주기 위해서요. 피해자들의 돈인데 그 다스의 돈을 받아주기 위해서 청와대와 그 정부가 움직였다는 게 문서에 지난 한 달, 2달 전에 계속 공개했던 문서의 이야기죠. 네, 고소장의 그 핵심이기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김재수 LA 총영사 그분은 지금 입을 닫고 좀 도망 다니고 있어요. 기자들의 도망 다니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그 양 안무개 씨가 지금도 현재 공무원 상태예요. 그리고 그분은 저한테도 그랬고 저한테도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문서는 그러니까 민정이 있었던. 네네. 다스 담당자가 아니고 BBK 담당자였습니다. 그분이 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자기가 이 서류를 만들고 다스를 위해서 활동을 했다는 것을 고백했어요, 이미. 저한테도 그랬고,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했습니다. 이 문서는 내가 만든 게 맞다고. 네네. 네. 그래서 그냥 굴러가면 됩니다. 네. 이 문서를 본인이 청와대 민정에 있을 때 본인이 만든 게 맞다고 자기가 네. 방송에서 공개한. 청와대에서 만든 문건이 왜 다스에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생각해 보시면, 청와대 민정 라인에 있던 사람이 만든 문서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그 문서의 내용은 분명히, 다스라는 사기업을 챙기는 내용인데, 근데 이제 본인이 인정을 했어요. 내가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추적이 필요 없어요. 인정이 됐다니까요. 네, 인정이 됐습니다. 본인에 의해서 내가 만든 게 맞다고. 그래서 민정 지금 시절에.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이제 고소를 했으니까 그분들이 일단 자기들의 받을 돈을 청와대가 움직여서 다른 다스로 좀 돈을 돌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돈은 자기들이 받아야 될 돈이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고소를 했어야 되는 그렇죠. 이야기죠. 옵셔널 벤처스 입장에서는 소액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받아야 되는 돈이거든요. 그게 옵셔널 벤처스 주가를 조작해가지고 뻥튀기 된 돈을 가지고 미국으로 튄 거 아닙니까? 미국 법원에서 결론이 났죠. 네, 미국 법원에서 이거는 옵셔널 벤처스 투자자의 돈이다 하고 그 사람들에게 돌려주라고 했는데 그 돈이 글로 안 가고 왜 다스로 가요? 예. 그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옵셔널 벤처스 주가 조작을 해서 만든 돈이 왜 다스로 갑니까? 옵셔널 벤처스하고 다스는 아무 상관이 없어야 하는 건데, 예. 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조금씩 밝혀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론을 해볼까요? 본론? 이제 끝날 때쯤 본론을 합니까? 아직 10분 가까이 남았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면, 아니, 이렇게 의혹이 많은 사건인데, 도대체 2007년에는 왜 이게 안 밝혀졌을까? 이 얘기를 이제 할 때가 됐죠. 예.
그 본론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제가 이거 아까 별로 안 됩니까? 연결되는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예. 그 도곡동 땅이 263억에 팔렸지 않습니까? 그건 처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오늘은. 그래서 일단 도곡동 땅이 예, 거기서 도곡 땅이 팔린 돈이 도곡동 땅이 누구 것이냐 검찰에서 발표를 할 때 예. 이상은 그 김재정도 아닌 제3의 것으로 보인다 주인이. 잠깐만요. 이렇게 확 들어오시면 안 되고요. 이 도곡동 땅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까지 다스 얘기를 했는데 다스에서 BBK에 190억을 투자해서 우리가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스의 주인이 누구냐가 결정되면 BBK의 주인이 누군가가 결정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다스에서 BBK로 들어간 돈, 그 돈을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면 도곡동 땅을 팔아서 그 돈이 일로 들어왔거든요. 예. 도곡동 땅을 팔아서 그 돈이 들어와서 그 돈이 다스에서 BBK로 들어왔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서 그러면 도곡동 땅은 누구의 땅이냐 이게 당시 2007년에 네. 논란의 중심에 있었죠. 검찰이 결론을 예. 그때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결론을 그렇죠. 냈고 1차 결론 제3자의 것으로 네. 본다. 그런데 그 263억 중에 190억이 들어갔는데 네. 그걸 역으로 다스. 계산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양도소득세라든지 예. 세금을 다 떼고 난 다음 금액이 한 그 정도 될 것 아, 같아요. 그럼 전액이 들어간 거랑 마찬가지. 전액이, 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다스로 들어갔는데 그게 제3자의 것이었다고 결론이 났다면 제 3자의 것 얘기를 할 텐데 도곡동 땅이 그때 그 땅이 사실은 현대 소유였어요. 사실. 그렇죠. 네. 예. 현대 소유였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대 건설할 때 현대 소유였었습니다. 네, 그때는. 그래서 현대 건설 주변을 취재했을 때는 뭐라고 했냐면은 그 당시만 해도 건설회사는 그 건설회사 임원들이 그 건설회사 땅, 좋은 땅 있잖아요. 개발 부지 땅을 차명으로 먼저 사두거나 차명으로 이렇게 던져 놓는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현대 건설의 임원들 명의로 정주영 회장이 땅을 사서 차명으로? 보관하게 한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삼성 케이스 건물을 생각하시면 쉽죠. 그렇죠. 예, 삼성의 지금 오늘 브리핑에서 다루는 임원들한테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버지 이병철 시대부터 비자금 통장을 쫙 깔아줬죠. 그렇죠. 임원들 명의로 쫙 계좌를 개설해서 차명으로 있다 그게 나중에 들켰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삼성의 경우고 이 현대 건설은 부동산 회사니까 건설 회사니까 그때는 땅에다가 쫙 묻어뒀는데 네네. 그 땅 주인들을 그 현대 임원들 명의로 해줬다. 그거는 네. 모든 특별히- 건설회사가 다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정주영 회장이 특별히 그 이명박 그 전 현대건설 사장을 예뻐해가지고 거기다 묻어놨는데 그 이명박 그 사장이 나가면서 입을 딱 닫고 이건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라고 현대건설 임원들이 얘기한 적이 있다. 예, 현대건설에서 이명박 씨하고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 거기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정주영 전 회장께서 이명박하고는 상종도 하지 마라. 저쪽에다는 오줌도 싸지 마라. 이런 특별한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뭐냐면 이런 거죠. 삼성에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삼성 이병철 회장 혹은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을 다른 임원의 이름으로 놔뒀는데 이 임원이 회사를 관두면서 이거 내 명의로 된 거 아니야 하고 먹어버린 거죠. 네. 그런 케이스가 바로 이 도곡동 땅 케이스라고 2007년 취재 당시 현대건설의 전직 임원이 얘기한 적이 있고 그렇게 취재된 적이 있다. 네. 그게 이제 도곡동 땅의 기원이지 않겠는가 하는 네. 거 기원입니다.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땅을 팔았어요. 자꾸 미궁으로 빠지는데요. 그러니까 그 263억 중에서 190억이 일단 다스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스로 들어간 190억이 그럼 제3자의 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검찰 조사로는 도곡동 땅을 판 돈은 이것은 제3자의 돈이라고 한 것 같으니까 네. 여기서 제3자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도곡동 땅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그다음에 처남의 명의로 돼 있었거든요. 다스처럼 똑같이. 그렇습니다. 예. 두 사람의 명의로 돼 있었는데 두 사람 게 아니고 제3자의 명의인 것 같다. 명의로 보인다고 결론을 내렸었고요. 예. 그랬으면 다스 입장에서는 그 제3자의 땅이 판 돈이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돈의 그 해외 처리를 예. 어떻게 해놔야 되는지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남의 돈이 들어온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나중에 다스로 들어왔거든요. 예.
140억하고 50억을 미리 받았는가 하고 다스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네. 청장님 지금 안에서 PD께서 지시사항 내려왔어요. 이제 좀 본론으로 좀 가자고 좀. 아니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본론을 가려고 이렇게 시간이 끝나가는데. 자, 2007년에 지금 네. BBK 수사 얘기 나왔는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 그 내부자한테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문자 하나 얘기하고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괜찮겠습니까? 네. 지금 리얼타임으로 벌어진 일이기 네. 때문에. 2007년에 삼성병원 특실에서 이상은 회장, 그러니까 다스 회장 조사 받으면서 한나라당 경선이 있었습니다. 2007년에. 그렇죠. 네. 이명박, 박근혜. 그렇죠. 큰 경선이었죠. 한나라당 경선까지만 해도 MB는 죽었구나 했답니다. 그랬는데 아하. 대선 후보가 MB로 결정된 후에 180도 검사들이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막 덮어줘가지고 저도 신기했습니다. 안 먹히던 내용도 다 들어줍니다. 억지 주장도 다 오케이 합니다. 라고 당시 이 관련자였던 사람한테서 문자가 온 거예요? 이명박의 가신한테서 지금 오늘 연락이 본론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본론으로. 저 본론인데 3분 남았어요. 이제 본론으로. 자, 본론 제3자 어떻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제3자 다스가 제3자의 것을 보여서 다스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 돈은 나중에 좀 전부 다스로 돌아왔어요. 140억과 50억이. 네. 지금 그래서 다스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네. 그 제3자가 그 누구길래 다스 것으로 그냥 해도 그냥 가만히 두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다스의 주인이 누굽니까? 이게 중요하죠. 자, 이게 이제 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너무 어려워. 좀 어려운데 뭐냐면, 자, 이 도곡동 땅, 네, 도곡동 땅이라는 게 이것은 형의 돈도 아니고 천원 돈도 아니다. 제3자 거다. 제3자가 누군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3자 거다. 근데 제3자 돈이 다스로 들어갔잖아요. 예. 그리고 제3자 돈이 BBK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제3자 돈이 돌아와서 다시 돌아왔어요. 다스로. 예. 저기 이명박 대통령 호가 제3자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제3자가 결국은 다스 주인이고 BBK 주인이고 도곡동 땅 주인 아니냐. 네. 이 제3자가 누구길래 그 제3자 돈을 다스는 끌어안고 있느냐. 그리고 제3자 돈을 청와대에서 막 도와준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민정하고 외교관. 네. 이 제3자가 있다. 그 제3자는 누구일까요?로 바꾸는 게 되겠습니다. 누구일까요? 복잡하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이 검찰의 결론에 따라가더라도 도곡동 땅 주인과 그리고 다스 주인과 그리고 BBK 주인이 지금까지 말해왔던 거하고 다른 제3자 아니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게 오늘의 핵심 본론인가요? 아니죠. 이제 본론으로 시간이 가셔야죠. 아직 안 이제 했죠. 이걸 자랑으로 깔아놓고 그다음에 검찰이 당시에 어떻게 이걸 털어주느냐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시간이 1분 남았어요. 어떻게 해요 이거. 원래 오늘 주제는 이거는 본론은 네. 당시 검찰은 이 많은 의혹들을 어떻게 정리하였는가. 어떻게 덮어줬느냐. 특별히 후반부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명박의 돈을 어떻게 숨겨줬는지 예. 두 번의 특검이 있었지 않습니까? BBK 특검과 내곡동 특검.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과 그 다스의 자금을 들여다볼 기회가 특검에는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다스를 하면서 다스를 특검하면서 돈이 나왔어요. 100억 원대 비자금이 나왔는데 그걸 어떻게 덮어줬느냐. 돈을 어떻게 검찰이 덮어줬느냐가 핵심인데. 그 핵심에 들어가기 전에 설명만 잔뜩 하다가 자, 이 본론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론도 못 들어가고 끝났습니다. 주진희 기자, 안하고 정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합니까? 김어준의 뉴스 공장. 지난주부터 뉴스공장에서는 각 당의 국정감사 전략을 차례대로 들어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이어서 국민의당 국감 전략, 국회 교문위 위원장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우선 큰 틀에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전략 한번 짚어주십시오. 예.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촛불 시민혁명에 의해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5개월째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국정감사는 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의 문제점을 짚어나가면서도 예. 박근혜 정부 등 이전 정부의 정책 실패를 보다 자세히 좀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5개월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리고 나머지 7개월치는 예. 사실은 이전 정권이었으니까, 박근혜 정부. 그렇습니다. 네. 예.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감사도 동시에 진행할 수밖에 없다. 네. 예.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그 이전 어떤 이명박 정부 등 그런 전 정부들에 대해서도 짚을 건 짚어서 네. 어떤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어떤 기표를 마련해 나가는 것이 이번 국정감사의 중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현 문재인 정부의 국정감사 포인트, 그리고 이전 박근혜 정부의 국정감사 포인트, 혹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감사 포인트 하나씩만 짚어주자면 어떤 게 중점 포인트가 됩니까? 이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네. 대북 문제 등 외교 안보에 있어서 좀 너무 흔들리지 않는가, 너무 미숙성을 보이지 않는가 하는 점이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고, 네. 하나씩만 하라고 그랬지만은 지금 현재 경제가 계속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어려운 네.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그 소득주도 성장론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한계는 없는 것인지 네. 이 문제도 좀 봐야 될 것이고요. 네.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탄핵을 받아서 현재 더군다나 파면되고 구속되어 있어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작년에 이제 교문위에서부터 시발되었던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에 관한 문제라든지 국정교과서 문제라든지. 예. 또 여러 가지 국정교과서 문제죠. 예. 그런 등등 또 미르재단 K스포츠 문제에서 비롯된 국정농단들, 문화예술계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해야 될 것이고,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도 그런 블랙리스트가 있었다, 다 나오겠지만은 그런 문제들 포함해서 사자방이라고 소위 네. 4대강, 방산비리, 그 다음에 자원외교에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도 네. 규명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특이한 국감인데, 예, 이전 정권과 현 정부를 동시에 이제 국감 대상으로 삼는 이런 국감은 잘 없죠. 그래서 예. 국민의당은 문제가 된다면 이전 정부, 그리고 현 정부의 외교 안보 혹은 소득주도 성장에 관해서 짚어보겠다. 네. 예. 전체적으로 이해했고요. 그러면 현재 이제 야당의 국감 전략 중에 보면 예. 민주당은 사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과 기조에 있어서는. 예. 그런데 이제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원조 적폐로 규정하고 청산하겠다고 이제 전략을 들고 나왔거든요. 이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노무현 정부나 김대중 정부에 대해서도 짚어볼 사항들이 있으면은 짚어볼 수는 있는 일이지만은 그건 예. 여야를 떠나서라도 그건 자유한국당이 지금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예인들도 사고 치면은 일정 기간 자수거잖아요. 네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자유한국당은 성찰하고 반성하고 이럴 때지 거기에 어떤 물타기식으로 그렇게 자유한국당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론하는 것은 굉장히 정략적인 물타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분들이 그걸 주장할 만한 입장에 서 있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좀 범위를 축소해서 교문위원장이시니까 예. 교문위의 앞으로 쟁점은 어떤 게 등장하게 됩니까? 우선 우리 교문위에서도 지금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저질러진 잘못된 일들이 있거든요. 네. 앞에서 나왔지만은 국정 역사 교과서 문제, 예.
또 블랙리스트 문제, 또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 재단 그 설립과 운영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는데 그 이러한 문제들이 현재 뭐 여러 가지 재판도 진행 중에 있고 또 책임을 이제 추궁당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그러한 일들이 왜 발생했는지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한 건지 어떤 제도적인 미비점은 없는 것인지 운영상의 문제는 없는 것인지 해서 재발 방지 앞으로 정권들에서도 그런 일들이 또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두면서 사실은 이 교육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사교육 문제, 사교육비 문제 이걸 해소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없는 것인지 또 우리 전통 문화예술을 우리가 제대로 보존하고 복원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문화국가 시대로 명실상부하게 열어갈 수 있는 이런 일들은 없는 것인지 또 문화예술을 토대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려나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은 없는 것인지 이런 또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도 한번 짚어보고 또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할 국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교문위에서 지난주에 국감이 파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파행의 책임이 유성엽 위원장에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거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그 덮어씌우기입니다. 작년에도 뭐 그런 논란이 있었고 또 제가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그렇게 덮어씌우기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언론 보셨습니까? 그 머니투데이인가 더 300을 보니까 그 유성엽 위원장이 아주 단호함과 노련함을 바탕으로 그 살얼음판 위에 빛난 MCU의 진행 능력 해가지고 별표를 4개나 주었어요. 전날. 근데 이제 그것은 그 10시 반 이후의 상황을 보지 않고 이제 그런 평가를 했던 것인데 그 10시 반 이후에 좀 엉뚱한 일이 좀 생겼죠. 그래서 뭐 교문위가 마지막에 그 파행된 것에 대한 최종 책임은 물론 교문위원장한테 저는 있다라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노력을 해가겠습니다만은 무조건 그 위원장한테 뭐 좀 마음에 안 들면은 무조건 뭐 사퇴하라고 이렇게 소리치고 또 고성으로 이렇게 항의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네, 고성을 지르신 염동열 간사를 저희가 한번 모시기로 하고 여하간 위원장님. 뭐 최종 책임은 그래도 저한테 있는 겁니다.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에 최종 책임을 지는 거니까. 근데 그때 충돌의 포인트 서로라기보다는 염동열 간사가 위원장님을 상대로 이제 고소를 낸 건데 이유가 뭐였죠 그때? 그때가 이제 그 국정역사교과서에서 찬반 의견 수렴을 그때 했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 그런데 이제 그 하루 전날, 그 행정애고허기 하루 전날, 그 찬성 의견 한 4만 장이 그 차떼기로 도착했다는 거예요. 조작된 그런 의견들이. 조작된 여론 설문조사가 나왔다.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반대 의견들도 혹시 조작된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반대 의견서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자. 이제 이렇게 해서 반대했던 의견서를 제출하라라고 이렇게 요구가 갔던 것인데 30만 장 자료 제출 요구하기 어려운 일 아닙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 시점에서. 그래서 그 자료가 찬반 의견 자료들이 잘 보존되어 있는지 잘 보고 그 두 개에 대해서 찬성이든 반대든 두 개의 의견들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엄정하게 하라라고 촉구하자. 이렇게 이제 여야 간사들 간의 합의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합의에 대해서 아마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염동열 간사께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이제 빠졌죠. 간사들 간에는 합의를 했는데 그 간사들 간의 합의 사항을 그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분풀이를 저한테 하지 않았는가. 총대를 매신 거군요. 염동열 간사가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억울하고 또 잘못된 분풀이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반론은 염동열 간사한테 듣기로 하고요. 자, 전체적인
아직 시작이니까요. 예, 보름 정도 예, 남았으니까. 전체적인 예. 전략 기조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예. 마지막으로 어제, 물론 다른, 상임위에서 벌어진 일이긴 한데, 예. 국민의당에서 TBS가 불법적인 방송을 한다고, 예. 예, 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도? 김경진 의원과 최명길 의원님이 그렇게 공격하셨는데. 근데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네. TBS도 좀 여러 가지로 좀 깊게 고민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원래 그 TBS 교통방송은 네. 그 교통이라든지 기상 중심의 전문 편성 채널 아니에요. 네네. 이게 부수적으로 한다면은 뭐 이제 교양이라든지 오락인데 정치가 이제 중요한 문제니까 우리 시민들께 국민들께 뭐 정치에 관한 이야기도 전달하는 것도 저는 뭐 의미가 없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좀 편파적으로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생긴 게 김대중 정부 시절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만드신 거거든요. 아니 예. 이게 그랬어도 김대중 네. 대통령께서 만들었어도 저 교통이나 기상 중심으로 우리 시민들 편의를 좀 더 제공해주자 이런 취지로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네네. 뭐 그렇다고 해서 저는 뭐 정치 이야기 하는 것이 아주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데 혹시라도 각 당에서 이의 제기를 할 만할 정도로 좀 오해를 받을 만한 그런 불공정한 문제 이런 부분은 우리 김어준 진행자께서 잘 하시잖아요.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조금 한번 생각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요 사안에 대해서는 이게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 예. 법적 해석도 많습니다만 그건 뭐 제가 할 아니 얘기는 물론 불법이 아니길 저도 바라지만은 또 좀 각 당의 그 어떤 입장을 좀 충분히들 고려해서 네. 예, 편파적이지 않도록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내용은 저희가 김경진 의원 연결해서 자세히 한번 해보기로 하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냥.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회 교문위 위원장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이었습니다. 앞으로 바른정당 정의당 국감전략은 저희가 마침 고정 패널이 하태경 최고위원, 노회찬 원내대표가 있기 때문에 따로 연결하지 않고 이분들을 통해서 듣도록 할 테니까 왜 또 따로 연결하지 않냐고, 예, 화내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TBS가 전문 편성이냐 아니냐, 예, 논란이 있죠. 요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간장공장 공장장은 장 공장장, 뉴스 공장 공장장은 김어준입니다.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론화 조사가 있다는 이야기 저희가 한 달 전에 공론화위원회 김지영 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공론화 조사가 드디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합숙 토론도 2박 3일 있었다고 하죠. 이 토론 분위기는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공론화위원회 김지영 위원장 연결해서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김정입니다. 네. 사실상 이렇게, 뭐랄까요. 굉장히 의미가 있고, 게다가 의미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정책에 영향을 미칠 공론화가 처음 있는 건데, 이전엔 요식행위에 가까웠다고 했었으니까. 네. 2박 3일 합숙 토론은 어땠습니까? 글쎄요, 제가 2박 3일 내내 이제 같이 합숙하는 데서 지켜봤습니다. 네. 예, 제가 느끼기에 한마디로 공론화의 중심에는 역시 공론화위원회가 아니라 시민 참여단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는 걸 정말 실감을 했습니다. 예. 사실은 이게 굉장히 주제가 무겁고 어렵고 또 날카롭게 대립하는 주제고 논쟁적인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이제 봤던 뭐 욕설이라든지 야유라든지 폭언이라든지 비방 이런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요. 예. 굉장히 참여단 분들이 진지하게 정말 집중하고 몰입해서 또는 뭐 이런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여유까지 보이면서 토론을 하는 모습을 보고 참 저희 시민 의식이 이만큼 높아졌고 성숙했구나 하는 것을 실감했던 것 같습니다. 투표는 사실 끝이 난 거죠.
예, 어제 최종 조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럼 위원장님은 결과를 아시는 거죠? 아직 모릅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게 그 최종적인 조사 결과를 확인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쯤에 아마 보고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은 478명인데 네. 참여한 분들이 471명이라고요. 2박 3일을 이 정도 인원이 참여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습니다. 네. 이게 그 전문가분들이 이런 공론조사 방식을 연구하는 전문가분들이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참여율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례로 지금 기록돼도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지난번 나오셨을 때 말씀하셨지만 이제 여러 가지를 종합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공론화 토론회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걸 포함해서 마지막에 권고안을 20일 날 발표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권고안에 찬성 혹은 반대 의견을 어떤 식으로 포함하게 되는 겁니까? 결과만 포함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이 내용은? 이제 두 가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차 범위라고 해서 이제 양쪽의 의견이 좀 상당한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네. 아주 박빙으로 나오는 경우 두 가지 경우를 다 상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제 권고안에는 크게 그런 조사 결과를 우선 다 공개를 전체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네. 따라서 정책 권고를 하는 그게 두 가지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책 권고를 할 때 조사 결과가 좀 명백히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갈리면 다수 의견에 따라서 권고하는 게 마땅할 것 같고요. 오차범위 밖이 아닌 아주 박빙일 경우가 이제 사실은 저희한테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사실은 뭐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육안으로 식별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망원경으로도 들여다보고 현미경으로도 들여다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세한 분석과 평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오차 범위를 벗어나면 결론은 쉬운데 네, 보통 여론조사 할 때 이제 오차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차 범위는 조사 방법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 그래서 네. 단정하기가 힘든데 지금 1차부터 4차까지 4번의 여론조사가 있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 공론화 위원회에 참석한 시민들의 투표도 반영이 되는 거죠? 시민들의 투표는 이제 그 조사 항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1차부터 4차까지. 아, 그렇군요. 네. 각각 25%씩 비중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네. 저희가 사실은 이 공론조사 방식에서는 최종 의견이 가장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의견 변화가 어떻게 있는지도 사실은 저희가 고려도 하겠지만 그래도 권고안의 그 다수 의견, 소수 의견은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조사가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네. 오차 범위 내에서 계속 건설하자. 네. 예. 그러니까 이 원전을 지금 잠정적으로 중단되어 있는 것을 건설해서 짓자라고 결론이 오차 범위 내에 아주 작게 나왔어요. 네. 이럴 경우 정부가 건설을 중단을 확정합니까? 아니면 계속 건설을 합니까? 굉장히 애매한 사안인데.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도 제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저희는 이제 오차 범위 안에 있을 경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견 분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추이도 좀 보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은 건설 중단할 거냐 재개할 것이냐라고 하는 결론에 대한 설문도 있을 뿐만 아니라 혹시 건설이 중단될 경우에 그래도 조금 재개 측 입장을 받아들여서 보완해야 될 점은 없는지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 건설을 재개할 경우에 중단 쪽 입장을 좀 보완으로 생각할 건 없는지 이런 항목도 저희가 이번에 설문조사의 항목에 포함을 해서 참여단 분들의 의견을 같이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문 항목에 대해서 어떤 응답을 하셨는지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오차범위 내라고 하면 건설 중단 쪽 의견이 다수인지 또는 건설 재개 쪽 의견이 조금 더 높은지 이것은 통계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그럽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좀 상황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평가하고 분석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망원경으로도 들여다보고 현미경으로도 들여다봐서 저희가 최종적인 판단을 하고 그것을 권고안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금 오차범위 이내라고 하면 사실 여론조사하는 전문가들도 오차범위 이내라는 것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네. 사실은 3% 찬성일 수도 있고 3% 반대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오차범위 이내면 아예 찬반 표시 없이 전체적인 정리만 해서 그 권고안이 나올 수도 있습니까? 그렇게 극단적인 경우도 뭐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정하고 있는 방침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오차범위 내이기는 하지만 어느 쪽 의견이 조금 더 그래도 높은지도 하나의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체 의견 변화가 어떤 추이를 거쳤는지도 저희가 한번 판단을 해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보완 설문조사 결과 보완책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종합을 해서 어찌됐든 어느 쪽 방향이 더 적절하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의견은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어떤 의견으로 갈 것인지는 저희가 신중하게 논의를 위원들 사이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은 오늘 오후에는 결과 적어도 이 여론조사의 결과를 아신다는 거죠? 네.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 좀 드려보겠습니다. 궁금해가지고. 제가 비밀은 20일까지 철저히 지키고요. 그렇습니다. 뭐 저희가 재판의 비유를 하면 이제 네. 심리가 다 끝났고 앞으로 이제 판결문 작성하는 게 남아 있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심리하고 나서 판결문 낼 때까지는 주문에 대해서 철통 보완을 하듯이 저희도 이제 신중하게 할 생각입니다. 전화해도 말씀 안 하신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혹시 토론회에 참석하고 2박 3일간 지켜보신 감은 있으실 거 아닙니까? 이건 아무래도 약간 찬성이 높다 혹은 약간 반대가 높다. 그 말씀도 못 하시나요? 그게 물론 뭐 결론하고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감정.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번에 양측이 네. 이 전문가분들이 정말 총력을 다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참여단 분들하고 똑같이 전체 세션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들어봐도 여전히 이쪽 의견하고 저쪽 의견의 우열을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전문가분들의 굉장히 수준 높은 발제도 했었고 또 질의응답도 해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여단 분들이 고충을 토로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게 양쪽 의견이 너무 이렇게 다 잘 정리가 돼 있어서 이쪽 의견을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또 저쪽 들으면 그렇다 이렇게 해서 판단하기가 참 힘들다라고 하는 얘기를 같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정말 결과 궁금한 것이 한국갤럽이 7월부터 매달 조사한 결과도 제가 봤는데 네. 뭐 1~2% 정도의 박빙이에요, 계속. 예.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 조사한 것도 건설 계속 40, 건설 중단 41, 1%밖에 차이가 안 나고요. 그렇습니다. 엎치락뒤치락도 합니다, 또 보니까. 네. 어떤 때는 건설 중단이 높았다가 어떤 때는 계속 건설이 높았다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런 공론화 과정에서 갖는 의미랄까요? 이것은 사실은 이 양쪽 의견의 어느 쪽 의견이 우세한지에 대한 결과보다는 이 논쟁적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풀어갈 것인지 또는 다른 선택적 제안은 없는지 절충해 볼 여지는 없는지 이런 것을 좀 모아가는 과정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결과에 대한 관심도 좋지만 이 문제의 양쪽 입장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같이 가져주는 게 좋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시민 참여단 분들이 사실은 500명 가까운 분들이 와서 이렇게 한 군데 사실은
연령으로 치면 손잡벌 되는 분하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되는 분들이 같은 조에 모여서 이렇게 토론하고 하면서 소통할 수 있고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사실은 이른바 이제 숙의 민주주의를 한번 진행해가는 그런 과정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알겠습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모델이고 그리고 네. 거기에 대한 자부심도 위원장님이 있으신 것 같고 이 모델이 성공적이면 앞으로도 이제 이런 논쟁적 사항이 등장하면 이런 모델을 조금 더 보완해서 계속 발전시킬 수 있겠네요. 네. 예, 그러기를 희망합니다. 강력하게. 네. 그래야지 또 위원장님이 계속 위원장님 할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20일 발표되면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신고리 566호기 공론화위원회 김지영 위원장이었습니다. 인문결 연구소 소장님, 홈페이지 아직 개설되지 않고 카페에서 있는 회비 조정 안 하십니까? 그 얘기는 이제 뭐 많이 해보려고 하고요. 네. 뭐 어쨌든 간에 우리 공장장님 덕분에 날로 성장하고 있는 인문결 연구소 임상호입니다. 네, 회비를 좀 줄여주세요. 회비가 너무 비싸요. 그래도 다를라요. 이제 다른 비교 대상하고는 네. 우리는 직접 강의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비쌉니다. 한 달에 4만 원이잖아요. 네. 비싸다고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고요. 자, 문자에 지금 로체벽 어떻게 됐냐고. 에베레스트는 어떻게 됐나요가 아마 로체벽 어떻게 됐냐 얘기인 것 같은데. 아직 준비 중입니다. 네, 정상 공략하려면 몇 달 걸려요. 예. 좀 기다려 보시고요. 오늘은 뭡니까? 네. 주제를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얘기하려고 했는데 바로 들어가시네요. 네. 한 가지 무슨 말씀 하시려고요? 오면서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차 안에서 방송을 들으면서 왔거든요. 근데 국정감사 동안에 왜 이렇게 교통방송 얘기가 계속 나오는지. 그게 이제 교통방송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대세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다른 방송 이야기는 안 하고 왜 교통방송 이야기만 계속 나와서. 모든 방송국을 다루고 혹은 KBS, MBC 문제도 이렇게 큰데, 예. 교통방송이 이렇게까지 중요해졌다는 것은. 잊어먹을만 하면 다시 교통방송 얘기 나오고 그래서 이 네. 국감이 교통방송 감사였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교통방송에 TBS의 사장님은 여러 가지로 피감기관 장으로서 괴로우시겠지만 네. 저는 무척 즐거웠습니다. 네. 예. 교통방송이 이렇게 중요한 방송이 되었다는 것은 다 김어준 덕분이다. 라고 혼자 생각하며 흐뭇하게.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닌데. 자, 오늘 주제는 뭡니까? 오늘 또 첫 김어준의 생각 여기서 네.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란 핵 협상. 네. 예. 13일이었었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2015년도 했었던 핵 협상 예. 여기 대해서 불인증이다. 이런 이제 다소 좀 낯선 그런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인증 선언을 했죠. 도대체 그러면 불인증이라는 건 뭐냐? 예. 그 이야기부터 이제 잠깐 해보면은 원래 이제 2015년도에 미국과 이란이 극적인 핵 이제 그렇죠. 협상을 했지 않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자세한 얘기를 좀 이따 할 수 있을까요? 저희 과거의 전력을 보면 자세한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아니 근데 불인증이 무슨 말인지는 네, 얘기해야 불인증.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미국이 항상 미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협상을 하고 물론 다른 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국회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국회 인증 이전에 행정부에서 90일마다 한 번씩 이걸 이제 검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코커카딘법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는 이란과의 핵 합의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검증을 해서, 네. 90일마다 이제 검증을 해서 3달마다 한 번씩이죠. 그거를 결과를 의회에 이제 보고를 해야 된다. 네. 그러면 의회가 그거를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파기를 할지, 어떻게 이걸 결정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인증을 안 한다. 그러니까 90일간의 인증을 한 번씩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요. 예. 그 이야기를 한 거죠. 미국은 상권 분립이 꽤 공고한 나라라서 네. 예. 협상의 주체는 정부지만 행정부지만 네. 그것을 승인하는 것은 의회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일단 행정부가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래야지 되고 있구나 하고
보고를 하면 의회가 이제 계속해라 뭐 결정을 하는 건데 네.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아예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입장을 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 이 며칠 사이에 급박하게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인정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큰 어떤 그 미국으로서는 결정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물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만은 2015년도에 그 당시에 오바마 정권에서 이란과의 핵 타결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바마 대통령 임기 8년 동안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업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최대 업적이라고. 네. 그리고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그 취임하기 전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 이란, 그다음에 쿠바, 북한과의 이 문제는 꼭 해결하겠다. 하필 또 우리 입장에서는 참 이게 북한만 쏙 빼놓고 쿠바하고 이란은 해결된 거죠. 그렇죠. 해결을 해놓고 이제 물러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오바마 행정부로서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거를 불과 2년 만에 바로 그냥 뒤집어 엎었단 말이죠. 이 핵 협상 자체가 10년 이상 끌던 거거든요. 네, 겨우겨우 그렇죠. 간신히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하고 독일하고 막 여러 나라 끌어들여가지고 당시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그때 굉장했었습니다. 그 정말 그 엄청나게 긴 기간 동안에 그 장소를 옮겨가면서 특히 이제 국무장관 그다음에 다른 나라의 외교부 장관들이죠. 모여가지고 정말 고성 지르다가 나가고 다시 잡아오고 그러니까요. 엄청난 그 어떤 결과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쉽게 뒤집어질 일이었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이란이 뭔가가 이제 의심받을 짓을 했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감시 주체가 이제 실제 주체가 되는 소위 국제원자력 기구. 네. 여기서는 잘 받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계속. 8번이나 감사를 받고 그러니까. 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보통은 여기서 잘못하고 있다고 유엔에다가 보고하고 그다음에 문제 삼는데 여기 그렇죠. 거꾸로 잘하고 있다고 계속 하고 있는데. 국제원자력 기구. 그러니까 지금 그 사무총장이 일본 분인데 아마노 유키야 사무총장이 아니 잘 받고 있다. 그 얘기를 여러 차례나 하고 8번이나 감사받았고 아무 문제 없다. 가장 모범적인 사례다라는 얘기까지도 했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합의를 할 때 총 뭡니까 6나라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안보리의 5나라하고 상임이사국 5나라하고 독일을 합쳐서 6나라. 근데 이 중에서가 아니죠. 전체가 다. 전체가 다 왜 이란 잘 지키고 있는데 미국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가 그렇다 치고 거기야 뭐 항상 반대하니까 했다 치고 그다음에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독일이 아니 잘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할 정도로 바로 반박죠. 성명을 냈잖아요. 대통령 총리 정상들이 모여서 세 나라가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어요. 이란은 잘하고 있어라고. 너만 잘하면 돼. 뭐 이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IAEA도 그렇고 서구 국가들도 그렇고 중국, 러시아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미국을 제외하고는 갑자기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 뜬금없는 이스라엘 자다가 그렇죠. 이스라엘하고 미국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이야 뭐 이 사실은요. 이 이란의 핵의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이란이 이미 50년대부터 그러니까 당시에 그 팔레비 왕조 시대였잖아요. 그때부터 이 핵 강국이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강국이냐? 사실 그때 미국 원조를 그때는 친미 국가였거든요. 전부 미국의 원조를 받아서 그 원자력 강국이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이 계속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그때 그러면서 얼마 안 있어서 그 원자력 기구도 이제 그때 만들어졌습니다만은 그 원자력을 통한 세계의 평화 뭐 이렇게 그 미국에서 이야기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그때는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 중동 지역의 그 핵 강국으로 부상을 하다가 79년도에 소위 말해서 이란 이슬람 혁명을 통해 가지고 이제 국가가 전복이 됐죠. 그러면서 미국하고는 철천지 원수 사이가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미국이 후회를 했겠죠. 원자력 괜히 줬어. 핵을 괜히 줬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중동에서 가장 친미 국가였죠. 그랬었죠.
그렇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합의가 된 것이 결국 30년을 끌다가 적대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 합의가 된 것이 이제 2015년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러면 이란 어떤 내용이 합의가 됩니까? 이란이 상당히 많이 양보를 했습니다. 이란만 양보한 건 아니지만 이란이 당시에 그 원심 분리기라고 해서 19,000기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그리고 최근 거는 다 거의 다 폐기한다. 근데 초기 모델 한 6,000개 조금 넘는 정도만 남기고 다 폐기한다. 이런 정도까지 합의를 해줬거든요. 그리고 IAEA 사찰 다 받겠다. 대신에 그러니까 이 서방 측에서 요구는 중수로를 경수로로 다 바꿔라. 왜냐하면 중수로에서 플루토늄이 생산이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좀 그렇다. 대신에 중수로를 우리가 덜 줄이는 대신에 그 플루토늄 얻는 것 추출을 좀 우리가 줄이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찰은 다 받겠다. 이런 그 합의가 이제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분위기가 그 윈윈이다. 이란도 명분을 찾았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경제 이제 개방 경제 제재가 풀렸죠. 전 세계로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미국도 얻을 거를 많이 얻었고 윈윈이다 이런 거였거든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지금 트럼프가 무슨 근거며 무슨 그 어떤 전략 아니면 무슨 어떤 얻는 것이 있어서 이거를 파기를 이제 물론 파기는 아닙니다만은 불인증을 하겠다 했는가? 딱 하나 좀 생각할 수 있는 사우디에 것은 무기 팔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딱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그겁니다. 방산업체에 대한 어떤 그쪽이 그 이유 말고는 다른 이유는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없어요. 며칠 전이었죠. 그 유네스코 탈퇴하겠다 그 발표도 사실은 정말 자다가 뜬금없는 어떤 그런 발표였는데. 공청인데. 그 여러 가지로. 사우디에다가 무기 엄청 팔고 있거든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거 아니면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느냐. 심지어는 이란의 대통령은 미국이 파기해도 우리는 IAEA를 준수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을 악의 축처럼 바라보고 이란을 워낙 우리가 중동 국가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또 미국적 관점에서 세상을 보다 보니까 이란이 무슨 악의 축 같은데 지금 이 두 협상만 놓고 보자면 미국이 말도 안 되는 깡패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깡패 얘기까지 나왔는데 결국 미국 언론에서 이제는 물론 이 13일 이전이었습니다만은 언론이 점점 진짜 탄핵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상훈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세계 화약고에 불을 지피는 이란. IS 패전이 확실시되자 이란이 지역 헤게모니를 잡으려 한다는 기사의 제목입니다. 기사는 중동에서 이란 영향력이 커지는 것은 지역 안정을 위협하고 동맹국에 해를 끼친다는 미국 헤리티지 재단 보고서와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공격적 발언을 싣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를 끼친다는 동맹국은 사우디 같은 미국의 중동 동맹국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유럽에서 울트라 극우 민족주의자라고 불리는 이란과 앙숙관계입니다. 이런 극우와 보조를 맞추며 중동 화약고에 불을 지피고 있는 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죠. IAEA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이란은 세계에서 가장 탄탄한 핵 검증 체계의 대상으로 8차례나 사찰을 받고 핵 협정 약속들을 모두 준수하고 있다고 성명을 발표하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맺은 핵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사의 제목, 시각, 내용은 모두 미국의 것입니다. 미국의 시각으로 세계를 보는 거 이제 그만 좀 했으면 합니다. 그나저나 다스는 누구 겁니까?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김은지 기자? 네. 다스는 누구 겁니까? 우리 모두 알고 있죠. 그분만 말씀이 없으십니다. 자, 계속 질문해야 합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그 이란과 맺은 핵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려고 하는데 이 뉴스는 사실 우리한테도 굉장히 안 좋은 뉴스예요. 네, 북한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2년 전에 맺었던 협정도
혼자 맺은 것도 아니거든요. 네, 6개국이 함께 맺은 그렇죠. 협정입니다. 우리나라 육자회담하고 비슷한 구조였어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하고 거기 플러스 1 독일. 그래서 서방 국가들만 하더라도 영국, 프랑스, 독일이 여기에 참여했다고요. 다 같이. 그래서 이들 3개국 정상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핵협정을 파기하려고 하니까 이란은 핵협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왜 트럼프 대통령은 그 협정을 준수하지 않으려고 하냐고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냈어요. 영국, 프랑스, 독일. 예, 벌써 냈습니다. 네, 총리와 대통령이 모여서 이 핵협정 파기를 좋아하는 건 이스라엘하고 사우디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사우디야 뭐 오래된 수니파, 시아파 나눠져서 앙숙이고 이스라엘도 이 네타냐후 총리는 유명한 극우예요. 극우 중에 그 과거 나치가 유태인들을 개토에 가둬놓고 학살했잖아요. 나중에 그것처럼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 가자 지구에 가둬놓고 미사일 쏘거든요.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죠. 그래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그 유엔 총회 가가지고 이란을 낫지라고 했었어요. 그때 엄청나게 비난받았습니다. 국제적으로. 누가 누구를 낫지라고 하냐고. 올해도 핵 협상 파기하라고 네타냐후 총리는 유엔 총회에서 올해도 그랬고요. 두 나라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가 이란 핵 협정을 파기를 비난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헤리티지 재단이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보수적인 재단의 분석을 빌려와서 이란이 동맹국을 위협한다. 우리 동맹국 아니에요. 예, 동맹국을 위협하고 지역 안정을 해친다. 이거는 굉장히 미국보다 더 미국적인 시각인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도 이 협정 파기에 대해서 비난의 목소리가 크거든요. 네, 심지어 공화당 안에서도요,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의회에서 합의를 봐야 되는 문제인데 60일 안에 결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세에서 세계 화약고에 불을 지피는 특종을 했네요. 예, 다스와 관련해서 뉴스공장에서 특종하고요. 시사인이 제일 먼저 했습니다. 네, 주진희 기자 여기 먼저 나왔기 때문에 뉴스공장이 먼저 했고, 그리고 JTBC, 예, 중국에 있는 다스 협력업체들의 사장이 이시영 씨, 네 군데 알짜 이런 단독이 나왔는데 이것도 굉장히 큰 단독이네요. 일요신문에서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뭐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가 본인이 직접 회사 설립을 한 게 드러났다 처음으로. 예, 국내에서요. 예, 그런데 그 회사는 다스로부터 하청을 받는 회사인데 또 알짜 회사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는 자본금 1억인데 다스의 또 다른 협력업체 400억 자산이 있는 회사를 인수했다. 거꾸로 돼야 되는데, 예. 굉장히 신기하죠? 예. 회사는 훨씬 작은데, 예. 이시영 씨가 가지고 있는 임원으로 등재된 회사에서 또 다른 다스가 훨씬 큰 회사를 인수해버렸다. 이게 하나의 덩어리고요. 또 하나의 덩어리는 그 회사, 지금 이야기한 SM이라는 회사하고 같은 주소지에 있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그 회사에서 정체불명이 아주 큰 돈이 네, 1,400억대 돈이 다스로 입금이 됐다. 그런데 이 주소지를 같이 쓰는 그 SB 글로벌 로지스라고 하는 회사는 그 정도 돈이 있을 수가 없는 자산이 70억짜리 회사다. 네, 유령회사로 의심된다라는 거죠. 예. 뭔가 바쁘고 복잡하게 돈이 왔다 갔다 하나 봅니다, 거기서. 예. 이걸 이제 뭐 전문가들, 얘기로는 꼭 이 경우가 그 경우다 단정할 수 없으나, 예. 재벌이 경영권을 승계할 경우에 직접 그 눈에 드러나는 회사로 승계하지 않고 이렇게, 그 회사가 재하청 주는 회사를 통해서 쿠션으로 승계하는 경우가 있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요. 예. 다스와 관련된 뉴스들이 조금씩 그동안에는 없었던 전혀 다른 종류의 특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추적해 가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또 BBK 사건의 투자 피해자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LA 총영사를 형사고발했습니다.
혐의는 직권남용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영사가 2011년 김경준 씨를 압박해서 투자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여기도 또 관련 뉴스네요. 예. 저희 뉴스공장에서 한 달 반 전부터 이 140억을 돌려받기 위해서 청와대 민정 라인과 LA 초명사였던 김세수 씨가 이 일개 사기업 다스가 140억을 돌려받기 위해서 동원됐다. 공권력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런 특종을 계속 보도해 왔는데 이제 그 뉴스를 이분들이 들었겠죠. 예. 이제 실소유자 논란을 들면서요. 이번에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 LA 촌영사였던 김재수 씨가 원래는 피해자들 옵셔널 벤처스의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돈을 다스가 가져갔다. 이건 직권남용이다라고 고발을 했고 여기서 중요한 건 서울중앙지검이 다음 주 초에 수사 부서를 배당할 방침이라고 하는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겠네요. 140억만 없었어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을 텐데, 예. 끝없는 욕심이 다행이죠, 뭐, 저희 입장에서는. 끝없는 욕심이. 다음 뉴스는요? 네, 국정원 관련된 소식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2009년 8월 달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직후에 어버이연합 회원들이 그 앞에서 부관참시. 이라는 대단히 미국적인, 그것도 미국에서도 대단히 극우 강경파의 시각만을 대변하는 건데, 이 기사를 우리가 쓰고 있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짚어본 거고요. 네, 그 뉴스 자체도 국제적인 큰 뉴스고, 이러한 핵협정 파기는 우리가 이제 또 북한과 핵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제 여기서 어깃장을 놓기 좋은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 심지어 이번에 협정을 파기하는 이유에 대해서도요. 북한과의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식의 이란을 몰아붙인 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지 않은 뉴스입니다. 좋지 않은 뉴스인데 여기서 갑자기 이란이 중동을 먹으려고 하고 있다. 이게 나올 뉴스가 아니죠.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삼성과 관련된 큰 뉴스가 오늘 아침에 눈에 띕니다. 2008년 4월 달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차명 계좌가 문제가 됐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삼성과 이건희 회장이 약속한 차명 계좌의 실명 전환과 누락된 세금 납부 약속이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오늘 아침에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4조 원대에 달하는 돈이요. 국고에 환수되지 않았고 이건희 회장에게 건네갔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큰 뉴스인데요. 한겨레만 사실상 단독으로 실었던데, 이게 이런 거예요. 크게 문제가 됐어. 2008년에, 그죠? 뭐, 그림도 튀어나오고, 차명계좌 튀어나와가지고 막 조단위 4조 이상의 돈이 차명으로 숨겨져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때 다 이제 실명 전환을 하고 문제 해결된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차명계좌가 있는데, 그 차명을 원래 금융실명제법에 따르면은 이제 벌금을 내고 과징금을 내고. 과징금과 세금을 한꺼번에 내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 실명 전환이 93년에 됐어요. 1993년에 돼서 그때 이후로는 만약에 실명 전환을 나중에 하게 되면 들켜서 그 사이에 이자나 배당의 99%까지 가져갑니다. 99%. 그게 이자 배당 다 뺏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그 가액의 절반 가까이 과징금으로. 그러면 4조면 2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세금이. 2조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거 하나도 안 냈다는 거죠. 네, 하나도 안 내고요. 고스란히 다 이건희 회장이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가져갔냐면 그 김은지 기자나 전화 들키면 실명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하고 차명이 있는 그대로를 해지해버린 겁니다. 그냥 해지하고 해지했으니까 돈을 찾을 거 아닙니까? 돈을 찾아가지고 이건희 회장 통장에 입금하거나 혹은 차명 상태에서 그냥 이체를 한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이 자기 돈을 자기 계좌에 넣은 거잖아요. 근데 자기 돈이라는 게 들켰으니까 과징금 내야 되는데 차명 상태에서 그냥 이체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 푼도 추징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당시에 금융당국이 차명 계좌는 비실명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실명제에 따른 실명전환 대상이 아니다라는 아주 독특한 논리를 가져다 대면서
일종의 봐준 거죠. 아주 말도 안 되는 크게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가 이렇게 해봐요. 우선 이만큼이 없습니다. 아니, 이거보다 적은 액수로 하더라도 우리가 이 차명으로 있다가 들켜봐요. 그렇게 봐주나. 이건 삼성만 가능한 거고요. 추징하면 됩니다. 이제 알았으니까. 세금 많이 늘어나겠네요. 자, 이거 지켜봐야 할 뉴스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풀리나. 네, 국감발 자료로 나온 거라서요. 금융감독원이 낸 자료 그 자체입니다.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예. 삼성이니까 가능했던 거고요. 그게 뭐 100억, 200억도 아니고 4조인데. 자, 앞으로 이 세금은 어떻게 되나 우리가 계속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또 다스 관련된 뉴스도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영 씨가 2015년 다스 협력업체를 직접 설립했다라는 일요신문 보도입니다. 국내에서 이 씨가 임원으로 등기된 회사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또 이 씨가 세운 회사 같은 주소지에 쓰인 중소업체가 정체불명의 자금 1,400억 가까이를 다스에 입금한 정황도 있다고 합니다. 일요신문이 퍼포먼스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 배후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있다라는 구체적인 정보가 나와서요.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건 정말 전직 대통령이었단 말이죠. 전직 대통령이 공회에 대해서 장례식을 하는데 현직 대통령의 직속 기관인 국가정보원이 나서가지고 부관 참시하는 퍼포먼스를 벌이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건 정말. 예, 국가정보원 A씨의 진술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또 관련된 문건들도 있다라고 하고요. 그때 한 게 이제 대통령 묘를 파헤치는 퍼포먼스를 한 거거든요. 당시에 그 어버이연합 회원들이 와가지고 가묘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부관 참시라고 하죠. 부관 참시 퍼포먼스를 한 것이고 그래서 참배온 시민들을 때리기도 했죠. 네, 욕설도 하고 폭행도 하고 거기다가 곡괭이 들고 와서 퍼포먼스를 펼쳤다라는 겁니다. 그게 다 국정원이 시켰다라는 의혹이 있는 건데요. 지금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은 관련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뭐 본인은 부인하겠지만 문건이 나와버렸는데 어떡해요. 예. 네, 게다가 또 국정원 요원 같은 경우에도 관련된 사실을 진술했다라고 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이걸 후레자식이라고 하는데 전문 용어는 아닌데 대단합니다. 정말. 자, 그 퍼포먼스 역시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 기억을 떠올려보면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했던 보수단체의 시위들. 그 시위들 대부분은 사실은 국정원하고 관련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만 이 정도 퍼포먼스 때인데 이것만 했겠습니까? 자, 다음 수는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어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요, 내년 4월 16일까지 연장됩니다. 이거 뭐 너무 당연하게 발부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다루지도 않았습니다. 네, 발부됐습니다. 자, 다음 수는요. 네, 바른정당과의 보수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이번 주에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다고 합니다. 혁신위원회에 공고한 대로 탈당 권유를 결정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번 달 말쯤 자동으로 제명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핵심은 이거죠, 이제. 이건 결국 전부 다 바른정당하고 통합하려고 하는 건데, 바른정당 내에 이제 자강파들은 안 가려고 하는 거니까, 자강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탈당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12명이 되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에요. 12명이 넘어서면, 자유한국당이 단독으로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모든 법안을 저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명, 12책의 배가 모자란 상태거든요. 12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고 사실상 개별 탈당이든 혹은 뭐 집단 탈당이든은 지금 분위기는 거의 정해진 것 같고요. 숫자가 그리고 시기가 문제겠죠. 네, 오늘 통합파 의원들은 최고위원회여서 통합추진위원회 구성 문제를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남은 사람들도 살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바른정당 자강파가. 그러면 이제 국민의당과 국민의당의 안철수계라고 구분할 수 있는 국민의당의 세력과 예전부터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예.
아마 합치거나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연대체를 만들려고 하겠죠. 예. 네, 그래서 공동교섭단체를 꾸리는 방안을 양당 일부 관계자들이 논의하고 있다고 오늘 아침 조선일보가 보도했는데요. 예. 내년 지방선거 전 당대당 통합까지 염두에 두고 1단계 작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은 바른정당의 통합파를 끌고 가고, 그리고 자강파는 국민의당 안철수계와 연대를 모색하고,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당의 비안철수계 의원들도 숫자가 상당하거든요. 예, 30명, 뭐 20명에서 30명 사이 될 텐데, 그분들이 또 집단으로 별도의 행동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도미노 정계 개편 시작된 걸로 봐야 하지 않겠는가. 네. 국민의당도 지금 체제를 계속 가느냐 아니냐의 갈림길에 바른정당보다는 뒤에 벌어질 일이긴 하지만 벌어지겠네요. 네. 이건 저희가 박지원 대표에게 물어봐야겠습니다. 그쪽 사정은 어떻게 되는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예. 오늘은 잠시 후에 또 두 명이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주진우 기자하고 안원구 청장.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주진우 기자, 안원구 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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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검색어 1위가 닿습니다. 네. 저희가 거의 2달여간, 예, 이 다스 얘기를 해왔는데 드디어 이제 검색어에 막 올라오고. 드디어 네.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다른 미디어들도 이 다스 관련 소식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웬만한 기사의 댓글을 보면 다스는 누구 거냐고 자꾸 다들 묻고 있습니다. 다 알고,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기사와 관련된 댓글을 달고, 그런데 다스는 누구 거냐고, 예. 뭡니까. 용어가 통일이 안 됐어요. 예. 누구 걸까요? 또, 누구 것인지요? 것입니까? 누구 건가? 예. 오늘 통일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로, 예. 통일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스는, 여기서 누구 겁니까는 쌍기역이 아닙니다. 네. 그냥, 누구 겁니까? 다스는 누구 겁니까? 오랫동안 질문해 왔는데, 예. 실제 이제, 조사도 있겠죠? 네, 수사팀에서 지금 뉴스공장 몰아듣기하고 몰아듣기. 시사인 네 지금 계속 읽고 있습니다. 자, 몰아듣기. 예. 왜냐하면 실제 다스 관련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예. 자, 우리가 시작한 지 거의 2달이 다 돼가는 주중이 이제 그 사이에 또 초기에 공개했던 문서 이외에 취재한 거 없나요? 네. 취재한 거 많습니다. 그 중에 다는 얘기하지 말고, 예. 일부만 얘기하자면. 지금 다스에서 이시영 씨의 차명 회사가 하나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요신문에 의해서. 네. 예. 다스의 계열사가 8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계열사가 80개. 네. 그리고 협력업체, 네, 주요 협력업체가 10여 개 있는데 그거 대부분 알짜 회사는 다 이시영 겁니다. 그러니 동료 기자들의 추격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시영 씨가 이 다스의 협력업체들 중에 중국의 협력업체 네 곳은 협력업체가 아니죠. 중국의 자회사 네 곳은 이미 대표가 돼 있고 그거 외에 국내 협력업체가 80여 개가 되는데 그중에 이제 매출을 제대로 내는 아주 알짜 회사들은 사실상 이시영 씨가 지배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각하는 땅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다스 공장 주변에 있는 땅, 그리고 경주 포항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땅, 그리고 금강휴게소,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 주변의 땅, 이 부분에 알짜배기 땅들, 이명박 주변에 알짜배기 땅들이 숨어 있습니다. 더더욱 재밌는 것은 다스 소유, 그리고 이명박 친인척 소유 중에 땅이 용도 변경돼가지고 갑자기 임야가 상업지구로 바뀐다던가 도로가 난다던가 다스 주변, 그러니까 그 경주 다스 공장 주변에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보도도 부탁드리겠습니다.